지난주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전 세계가 긴장했는데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오발로 사태가 정리되고 있지만 러시아 주변 나라는 전쟁이 결코 남 일도 아닐 뿐더러 코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에 불안감을 느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는 이번 사태로 국방력 강화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메이저리거급으로 성장했다고 평가받는 한국 방위산업의 무기 수출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와 접한 폴란드 국경 지역 마을에 미사일 도발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폴란드는 물론 헝가리 발트 3국 등은 불이 나게 자체 안보회의를 열었고 나토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나토, 폴란드,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오발로 잠정 결론을 냈는데요. 일촉즉발의 확전 상황까지 갈 수 있었지만 발빠른 진화 노력으로 그나마 큰 위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6일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나토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재된 잠재적인 3차 세계대전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가장 발빠르게 군사력 강화에 나선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 수입에 검토해온 폴란드는 지난 2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시작된 뒤 속전속결식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수십조 원 규모의 케이트 전차 체인인 자주포, 에프레 50 경공격기 수입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맺었고 한 달 뒤인 8월에서 9월에 서둘러 한국 방산업체와 잇따라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에 이어 이달 초엔 다연장 로켓 천무도 수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들여오기로 결정하자 유럽 각국이 한국 방산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신속한 공개 높은 가성비와 더불어 기술 이전 등 한국 방산의 강점이 부각된 겁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주변국 입장에선 한국의 빠른 무기 공급 능력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차이나 인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노르웨이는 올해 안에 K2 전차 구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인접해 있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폴란드의 대량 한국산 무기 수입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의 나라에 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한국과 국방협력 증진 양서에 서명하였고 9월 23일 바실레든코 국방장관이 이끄는 루마니아 대표단이 방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대전을 관람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산 무기 구매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밖에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등도 한국 무기 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력 증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유럽. 올해 큰 탄협을 받은 한국 무기 수출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승승장구하자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광둥성 조합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마크인 고무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 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보나마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뺏긴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거치고도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5대에서 6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옛 사실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한 공장 기술이 이미 동국원의 맹주였던 러시아에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0 주하이 여수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에 대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낀 것인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 전투차 K-21의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21일 중국선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의 21개 세관 검사 종이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0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비겁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K-21을 생산한 2달 뒤에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회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디의 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에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에 쐐기를 박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이들은 그의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용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의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 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면서 보병 전투차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레드백의 외관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레드백과 VN-20의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0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 안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 넣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화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차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닦은 VN-20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뽑히는 레드백과 링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부겨 넣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과 같은 사연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의 대형화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빤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국산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무기로 이미 유명한데요. 중국산 무기 기술을 의심케 하는 사고가 수차례 있었죠. 카메룬에 수출된 하얼빈 Z-9 공습 헬기 4대 중 1대가 추락했고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군사훈련에서 중국산 C-705 대함 미사일이 목표 타격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기술력은 물론 안정된 정비와 훈련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기 구매국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점도 중국산 무기가 우선 구매 순위에서 밀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고 한국의 무기는 전 세계에서 제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난리인 상황이니 누가 승자인지는 알 수 있겠죠.